안녕하세요. 이주의 서재입니다. 개츠비의 말 계속 믿고 따라오고 계신가요? 우리는 한 남자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화려한 말들로 자신을 포장하는 개츠비. 그의 과거는 영웅담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진 신화일까요?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의심하는 목격자가 됩니다. 개츠비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는 지금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계속 따라가 보시죠. 소란스러운 한 낮이었다. 나는 선풍기가 잔뜩 달린 42번가의 지하 식당에서 개츠비를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다. 화창한 햇살 아래 있다가 캄캄한 지하에 들어오니 개츠비를 금방 찾을 수 있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대기실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개츠비를 겨우 발견할 수 있었다. 닉, 여기는 울프심. 나와는 친구 사이입니다. 작은 키에 코가 납작한 유대인은 큰 머리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는데 양쪽 콧구멍에 코털이 무성했다. 잠시 뒤 어둠 속에서 그의 작은 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놈을 한번 훑어봤지. 울프심은 진지하게 나와 악수하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소?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정중하게 물었다.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 내 손을 놓고는 자기 코를 개츠비한테 들이대고 있었다. 가츠포한테 돈을 주면서 말했지. 좋아, 가츠포. 그놈이 입을 다물 때까지 단 한 푼도 주지 마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입을 다물더라고. 개츠비는 나와 울프심의 팔을 잡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울프심은 하려던 말을 삼키고 멍해졌다. 하이볼로 하시겠습니까? 수석 웨이터가 물었다. 근사한 식당이네. 울프심은 식당 천장에 그려진 천사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난 길 건너편이 더 좋아. 그래, 하이볼로 하죠. 개츠비가 주문을 하고 울프심에게 말했다. 거긴 너무 덥잖아. 그렇지, 덥고 좁긴 하지. 울프심이 말했다. 그렇지만 추억이 있잖아. 거기가 어딘데요? 내가 물었다. 그 옛날의 메트로폴. 옛날부터 있었지. 울프심은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는 죽고 없는 얼굴들로 가득하지. 저 세상으로 떠난 친구들의 얼굴 말이야. 로지 로젠달이 총격을 받았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 그날 우리 6명은 식당에 있었지. 로지 로젠달은 밤새 먹고 마시며 놀고 있었지. 새벽이 되자 웨이터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로지 로젠달한테 누가 밖에서 잠깐 보자고 한다는 거야. 로지 로젠달이 좋아 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기에 내가 다시 자리에 앉혔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와서 하라고 해. 하지만 로지 로젠달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때가 새벽 4시였어. 아마 차양을 올렸다면 새벽빛을 볼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나갔어요? 나는 순진하게 물었다. 그러게 말이야, 나갔지. 울프심은 분노가 치미는 듯 벌렁거리는 코를 내게 디밀었다. 로지 로젠달은 문 쪽으로 걸어가다 뒤돌아보고는 웨이터가 내 커피 치우지 못하게 해 하고 말하며 나갔어. 그리고 인도로 나가자 놈들은 로지 로젠달이 뚱뚱한 뱃살에 총 3방을 쏘고 도주했어. 그 중에 4명이 전기의자로 사형을 당했죠? 나는 소식을 들었던 사건이라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베커까지 모두 5이었지. 울프심은 내게 관심을 보이며 코를 벌렁거렸다. 사업 거래처를 찾고 있어? 그 질문에 내가 흠칫 놀라자 개츠비가 아니, 이 사람은 아니야 라며 대신 대답했다. 그래? 울프심은 실망한 듯 보였다. 닉은 그냥 친구예요. 그 얘기는 따로 하기로 했잖아요. 실례했소. 사람을 잘못 봤군요. 울프심이 말했다. 육즙이 흐르는 고기 요리가 나오자 울프심은 금세 우울한 기억은 잊어버리고 아주 맛있게 먹었다. 먹으면서도 계속 식당을 두리번거렸다.
식당 전체를 둘러보고는 바로 내 뒤에 앉은 사람까지 보고 나서야 살피는 일이 모두 끝났다. 만약에 내가 없었으면 탁자 밑에까지도 들여다봤을 것이다. 저기, 닉. 개츠비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내가 실례를 하진 않았죠? 개츠비는 특유의 미소를 지었고 이번에는 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나는 모호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솔직히 원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걸 왜 베이커가 대신해야 하는 건가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알다시피 베이커는 대단한 스포츠맨이고 공인인데 수상한 일을 할 리 없잖아요. 개츠비는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나와 울프심만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다. 전화할 일이 있을 거요. 울프심이 개츠비의 뒤를 보며 말했다. 저 사람 괜찮죠? 인물도 좋고 아주 완벽한 남자라니까. 그렇죠. 옥스퍼드 출신이잖아. 아, 예.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다녔어. 혹시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봤나? 들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지. 개츠비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세요? 내가 물었다. 뭐 한 몇 년 됐죠. 전쟁 직후에 알았는데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나니 교양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 집에 데리고 가서 어머니와 동생에게 소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울프심은 팔을 코트 속으로 감췄다. 개츠비는 여자들을 아주 조심합니다. 친구의 부인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개츠비가 돌아왔다. 울프심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심 잘 먹었어. 더 있으면 눈치 보일 것 같은데 이만 가야겠어. 50이 다 된 늙은이는 빠져야지. 젊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악수를 하고 돌아서는데 그의 코가 가늘게 떨리기에 혹시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좀 감상적이죠. 오늘도 좀 그런 것 같네요. 뉴욕의 소문난 괴짜죠. 브로드웨이에 살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치과 의사? 배우? 아니, 그는 도박꾼입니다. 개츠비는 잠시 머뭇하다가 말을 이었다. 1919년 월드 시리즈를 조작한 장본인이죠. 월드 시리즈를 조작했다고요? 나는 되물었다. 순간 나는 아찔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월드 시리즈 조작 사건은 익히 알고 있던 일이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단 한 사람의 행위로 좌지우지 될 수 있단 말인가.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요? 기회가 됐으니 했겠죠.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죠? 구속 못하지. 그 양반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거든. 점심값은 내가 계산했다. 웨이터가 잔돈을 가져왔을 때 북적이는 식당 저편으로 톰의 모습이 보였다. 잠깐 저쪽으로 가시죠. 인사할 사람이 있어서요. 톰이 나를 보고는 서둘러 우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톰이 성급히 물었다. 연락이 없다고 데이지가 화가 났어. 톰, 여기는 개츠비. 둘이 악수를 하는데 개츠비의 얼굴에 당황하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전에는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래, 어떻게 지냈어? 여기까지 점심을 먹으러 온 거야? 톰이 물었다. 같이 점심을 먹느라고 라고 말하면서 개츠비 쪽을 쳐다보았는데 그는 이미 자리에 없었다. 1917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오후 베이커는 플라자 호텔 커피숍에서 등받이가 고진 의자에 몸을 바로 세우고 앉아 이야기를 꺼냈다. 집들이 늘어선 보도와 잔디밭을 오가며 걷고 있었어요. 영국제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바닥에 박힌 고무 밑창과 연한 흙이 파고들어 잔디밭의 감촉이 부드럽게 느껴져 기분이 좋았어요. 바람이 불면 체크무늬 스커트 자락이 펄럭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집 앞에 걸린 알록달록한 깃발들도 바람을 맞으며 팽팽하게 펼쳐지면서 텄텄텄 기분 나쁜 소리를 냈어요. 깃발과 잔디밭 모두 데이지네 집이 제일 컸어요. 데이지는 저보다 2살 위인 18살이었는데 루이빌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흰색의 로드스터를 몰고 다녔어요. 데이지의 집에서는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렸죠.
테일러 기지의 젊은 장교들이 1시간만이라도 만나달라고 데이지한테 애걸하곤 했죠. 그날 아침 데이지 집 맞은편에 도착하니 흰색 로드스터가 길 모퉁이에 서 있고 차 안에는 내가 모르는 중위 한 사람과 같이 있었어요. 서로에게 너무 빠져 있어서 내가 2걸음 거리까지 가까이 갔을 때도 모르더라고요. 안녕 베이커? 뜻밖에도 데이지가 소리쳤어요. 이리 와. 데이지가 먼저 저를 부르니 기분이 으쓱했죠. 언니들 중에서 데이지가 제일 좋았거든요. 데이지는 나보고 적십자에 붕대 만들러 가는 중이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자기는 갈 수 없다고 대신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장교는 줄곧 데이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젊은 여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자기를 사랑스럽게 봐주길 바랄 거예요. 그 장교의 눈빛이 바로 그런 눈빛이었어요. 너무 낭만적이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장교가 바로 제이 개츠비예요. 그 후 4년이 넘도록 그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심지어 롱아일랜드에서 만났을 때도 개츠비가 바로 그 장교였다는 건 몰랐어요. 그게 1917년이었어요. 다음 해에 나도 몇 명의 애인이 생겼고 골프 대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데이지를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데이지는 늘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어느 겨울밤 가방을 챙기다가 엄마한테 들켰다는 거예요. 해외로 파견된 어떤 군인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뉴욕으로 갈 참이었는데 못 가게 된 거죠. 한동안 가족들과 말도 안 하고 지냈대요. 그 일이 있은 뒤 데이지는 더 이상 군인을 만나지 않았대요. 아예 군대에 갈 수 없는 평발이나 근시인 남자들하고만 어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해 가을이 돼서야 데이지는 다시 명랑함을 찾고 쾌활해졌어요. 전쟁이 끝나고 2월에는 뉴올리언스 출신의 남자와 약혼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정작 6월에 시카고의 톰 뷰캐넌과 결혼을 했어요. 루이빌에선 본 적 없는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죠. 톰은 4대의 자동차에 하객을 100명이나 태우고 와서 멀바크 호텔 한 층을 통째로 빌렸죠. 결혼식 전날에는 데이지에게 35만 달러의 진주 목걸이도 선물했어요. 나는 신부 들러리였어요. 피로연이 열리기 30분 전에 신부 대기실에 갔더니 데이지가 꽃장식을 한 드레스를 입고 6월의 밤처럼 아름답게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취해 있었어요. 한 손에는 백포도주 병이, 다른 손에는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축하해줘. 데이지는 알아듣지도 못할 혀꼬인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마셔본 적은 없지만 술은 참 기분이 좋아. 데이지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난 무서웠어요. 정말로 데이지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 이거. 데이지는 침대 옆의 휴지통을 뒤지더니 진주 목걸이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거 주인한테 돌려줘. 그리고 데이지가 마음이 변했다고 말해줘. 데이지는 마음이 변했다라고 말이야.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울고 또 울었죠. 난 뛰쳐나가 하인을 찾았어요. 우리는 문을 잠그고 데이지를 차가운 욕조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 손에 꼭 쥐고 놓질 않더라고요. 욕조에 갖고 들어가서 손으로 꼭 짜서 축축한 덩어리로 만들더니 그게 눈송이처럼 조각조각 흩어지는 걸 보고서야 비누 받침 위에 올려두라고 했어요. 더 이상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데이지한테 암모니아 냄새를 맡게 하고 이마에 얼음을 얹어 정신을 차리게 한 후에 다시 드레스를 입혔어요. 30분이 지나서 방을 나왔을 때 진주 목걸이는 다시 데이지의 목에 걸려 있었고 소동은 그렇게 끝났어요. 이튿날 5시에 데이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톰과 결혼하고 남태평양으로 3개월 동안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들이 신혼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후에 데이지 부부를 산타바바라에서 만났는데 세상에 그렇게 남편한테 빠져있는 여잔 처음 봤어요. 남편이 잠시만 방을 나가도 안절부절 못하면서 사방을 살피는 거예요. 톰이 어디 갔지? 남편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때까지 계속 불안해했어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서 톰의 머리에 무릎을 올려놓고 1시간씩이나 눈 주위를 어루만지면서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남편 얼굴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부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보는 사람들의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피어나죠. 그때가 8월이었어요. 내가 산타바바라를 떠난 지 일주일 후에 톰이 벤튜라 거리에서 마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톰의 차 앞 바퀴가 튀어나갔어요. 차에는 다른 여자가 타고 있었는데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신문에 났어요. 그 여잔 산타바바라 호텔의 청소부였어요. 이듬해 4월에 데이지는 딸을 낳았고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지냈어요. 어느 해 봄에 칸에서 데이지 부부를 만났어요. 그 후에 도빌에서도 만났는데 그 다음에는 시카고로 돌아와 정착했어요. 시카고에서도 데이지의 인기는 대단했죠. 이 부부는 돈 많고 방탕한 무리들과 어울렸지만 데이지는 완벽한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데이지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술꾼들 속에서 제정신으로 있는 건 대단히 유리하죠. 말 실수도 적을 거고 사람들도 취했으니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괜찮은 거죠. 데이지는 아마 불장난 같은 건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데이지의 목소리에 분명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6주 전에 데이지가 몇 년 만에 개츠비라는 이름을 들은 거예요. 혹시 기억나요? 내가 당신한테 웨스트에그의 개츠비란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잖아요.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자 데이지가 내 방으로 들어와서 날 깨우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개츠비, 무슨 개츠비야? 그 사람 누구야? 그래서 잠결에 대충 대답을 했죠. 이야기를 듣더니 데이지가 묘한 목소리로 자기가 아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제야 그 흰 차 속의 젊은 장교가 바로 개츠비였다는 사실을 알았죠. 조던 베이커가 얘기를 끝냈을 때에는 이미 플라자 호텔을 나온 지 30분이나 지난 뒤였다. 우리는 마차를 타고 한참 센트럴파크를 달리고 있었다. 해는 벌써 서쪽 50번가의 영화배우들이 사는 마을의 고층 아파트 너머로 사라졌고 어느 틈엔가 아이들의 귀뚜라미 같은 청아한 목소리가 여름의 뜨거운 황혼 속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참 묘한 우연이군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전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왜요? 개츠비가 그 집을 산 건 데이지네 집이 바로 만 건너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6월의 아름다운 밤에 개츠비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별이 아니었다. 그는 어둡고 무의미한 자궁 속에서 벗어나 드디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알고 싶어 해요. 베이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낮에 데이지를 초대하면 자기도 불러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개츠비의 소박한 부탁에 나는 감동했다. 저렇게 큰 저택을 사고는 5년이나 기다리면서 그저 날아드는 하루살이들에게 별빛을 베풀고 있던 셈이었다. 정작 자신은 남의 집에 초대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다. 그런 내막을 알리지 않고는 그렇게 사소한 부탁도 할 수 없었을까요? 두려운 거죠. 너무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으니까요. 또 당신의 기분을 망칠까봐 걱정도 되고요. 그렇지만 내면에는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죠. 뭔가 석연치 않았다. 왜 당신한테 데이지를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죠? 그는 데이지에게 자기 집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베이커가 설명했다. 그런데 당신이 바로 옆집에 살잖아요. 그렇군요. 언젠가는 데이지가 자기 집 파티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베이커는 계속했다. 그런데 도대체 나타나질 않으니 조금씩 사람들한테 혹시 데이지를 아느냐고 넌지시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날 알게 된 거죠. 그게 댄스 파티에서 사람을 시켜 나를 불렀던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개츠비가 얼마나 공을 들여 이 일을 추진해 왔는지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난 당장 뉴욕에서 점심을 하자고 제안했죠. 그랬더니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정당하지 않은 건 싫어요. 바로 옆집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라면서요. 당신이 톰의 친구라고 했더니 개츠비는 이 모든 계획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혹시나 데이지의 이름이 눈에 띌까 하는 기대로 여러 해 동안 시카고의 신문을 읽었다면서 정작 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벌써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차가 조그만 다리 아랫길로 빠져들어갔을 때 나는 베이커의 황금빛 어깨를 한 팔로 감싸 안으며 같이 저녁을 먹자고 청했다. 그 순간 데이지나 개츠비에 대한 생각은 사라졌다. 이제는 깔끔하고 도도하며 다소 냉소적이긴 하면서 당돌한 이 여자 베이커만이 내 머리 전체를 감돌고 있었다. 베이커는 쾌활하게 내 팔 안으로 기대고 들어왔다.
걷잡을 수 없는 흥분이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한 문구가 떠올랐다. 세상에는 쫓기는 자와 쫓는 자, 바쁜 사람과 피곤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데이지의 인생에도 좋은 일이 있어야 할 텐데. 베이커가 속삭였다. 데이지도 개츠비를 만나고 싶어 해요? 데이지는 이 계획에 대해 몰라야 해요. 개츠비가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당신은 그저 차나 한잔하자고 데이지를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울타리 사이를 지나 59번가 초입에 들어서자 흐릿하지만 아늑한 불빛이 공원을 비추고 있었다. 개츠비나 톰과는 달리 나에게는 어두운 처마 밑이나 현란한 간판을 따라 떠오르는 여자의 얼굴이 없었다. 나는 곁에 있는 베이커를 힘차게 끌어당겼다. 파리하고 냉소적인 베이커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를 보며 나는 베이커를 내 얼굴 쪽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그날 밤 웨스트에그의 집으로 들어오는데 나는 집에 불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새벽 2시였는데도 집 주변이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번쩍거렸다. 그 불빛은 가로수들을 환상적으로 밝히고 길가의 전선들까지 드러내서 비추고 있었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비로소 그 불빛이 개츠비의 저택 꼭대기부터 지하실까지 켜둔 전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또 파티가 열린 줄 알았다. 시끌벅적한 파티가 이제는 숨바꼭질이나 상자 속의 정어리 같은 게임을 하는 바람에 집 전체가 놀이터가 된 줄 알았다. 그러나 개츠비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가로수 사이로 스치는 바람만이 전선을 흔들어 불빛이 어둠을 향해 깜빡거리며 윙크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탔던 택시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자 개츠비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나를 향해 걸어왔다. 저택이 마치 박람회장 같은데요. 내가 말했다. 그래요? 개츠비는 집으로 시선을 돌렸다. 방을 좀 살펴보느라고요. 코니 아일랜드에 같이 갑시다. 내 차로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그럼 수영장에 뛰어들면 어떨까요? 여름 내내 수영장을 못 썼네요. 좀 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개츠비는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며 나를 바라보았다. 베이커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잠시 후에 내가 말했다. 내일 데이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에 차를 마시러 오라고 할 예정입니다. 아, 네. 개츠비는 태연하게 말했다. 폐를 끼치고 싶진 않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언제가 좋으신데요? 개츠비는 서둘러 내 말을 바로잡았다. 정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시죠? 모레는 어떠세요? 개츠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약간 주저하면서 잔디를 좀 깎아야겠네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잔디를 쳐다보았다. 우리 집의 엉성한 잔디 끝으로 가지런히 정돈된 개츠비 저택의 진한 초록 잔디밭이 선명하게 구분되어 보였다. 개츠비는 바로 우리 집 잔디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개츠비는 좀 머뭇거리더니 모호하게 말했다. 며칠 더 늦출까요? 내가 물었다. 아, 그런 게 아니고요. 개츠비는 본론을 꺼내지 못하고 계속 우물쭈물했다. 저 생각해보니까 수입이 많은 편이 아니죠? 그렇죠. 내 대답에 안심이 되었는지 한결 편안하게 말을 이었다. 그러실 것 같았어요.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부업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지금 증권 판매를 하시죠? 수입이 별로 많지 않다면 부업을 해보는 게 어떠세요? 아, 네. 재미를 좀 볼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벌이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좀 비밀스럽긴 한데.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 일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제안은 나에게 보답 차원에서 베푸는 대가임이 명백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만으로도 벅찹니다. 내가 대답했다.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울프심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말했던 거래라는 말 때문에 꺼리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개츠비는 내가 다른 말을 꺼내기를 한참이나 기다렸지만 나는 더 이상 개츠비를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다. 개츠비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아주 기분 좋고 행복했다.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깊은 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개츠비가 코니 아일랜드에 갔는지 또는 집에 불을 켜고 얼마나 요란스럽게 집안을 살펴봤는지는 모르겠다. 이튿날 아침 나는 사무실에서 데이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에 차를 마시러 오라고 초대했다. 톰은 데리고 오지 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톰은 데리고 오지 말라고. 톰이 누군데? 그녀는 능청스럽게 물었다. 약속한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11시가 되자 비옷을 입은 남자가 잔디 깎는 기계를 들고 와서 우리 집 현관을 노크했다. 개츠비가 잔디를 깎으러 보냈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핀란드 가정부를 다시 오라고 부탁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린 게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웨스트에그로 가서 회백색 칠이 된 비에 젖은 골목길을 헤매면서 가정부를 찾아낸 뒤 컵 몇 개와 레몬과 꽃을 샀다. 그런데 꽃은 살 필요가 없었다. 2시경에 개츠비가 아예 온실을 통째로 옮겨 놓은 듯이 화초들을 잔뜩 배달시켰기 때문이다. 1시간쯤 지나자 현관이 힘차게 열리더니 개츠비가 하얀 플란넬 양복에 은빛 와이셔츠를 입고 금빛 넥타이를 메고는 황급히 들어왔다. 다 됐어요? 개츠비는 서둘러 물었다. 잔디는 아주 예뻐졌어요. 무슨 잔디 말입니까? 개츠비는 놀라서 물었다. 아, 잔디밭 말이군요. 개츠비는 창문으로 잔디를 내다보았다. 그러나 실제 표정은 잔디를 보는 것 같지 않았다. 아주 보기 좋군요. 개츠비는 그저 그렇게 말했다. 신문을 보니까 4시쯤이면 비가 그친다는군요. 저널에서 본 것 같아요. 필요한 건 다 갖고 계신가요? 다과에 필요한 것들 말입니다. 나는 식료품 저장고로 개츠비를 데리고 갔는데 개츠비는 못마땅한 눈치로 핀란드 가정부를 쳐다보았다. 우리 둘은 마트에서 사온 12개의 레몬 케이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정도면 되겠어요? 내가 물었다. 그럼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친구라고 거칠로 덧붙였다. 3시 반쯤 빛발이 약해지더니 촉촉한 안개비로 변하고 이따금씩 안개 속으로 작은 빗방울이 이슬처럼 간간히 흩날렸다. 개츠비는 클레이의 경제학을 뒤적거리다가 주방에서 가정부가 마룻바닥을 쿵쿵거리며 요란하게 걷는 소리를 내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무슨 사건이라도 난 듯이 가끔씩 흐릿한 창문 너머로 시선을 옮기곤 했다. 마침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여린 목소리로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왜 그러세요? 아무도 안 올 모양인데요. 너무 늦었잖아요. 개츠비는 급한 약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어요. 바보처럼 굴지 마세요. 아직 4시 2분 전이에요. 내가 억지로 잡아 앉히기라도 한 것처럼 개츠비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바로 이때 우리 집 앞 오솔길로 들어서는 차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벌떡 일어섰고 나는 걱정스러운 심정으로 마당에 나갔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앙상한 라일락 꽃나무 아래로 큼직한 오픈카가 올라왔다. 보라색 삼각 모자 밑으로 데이지의 얼굴이 보였다. 밝고 흥겨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여기가 오빠네 집이에요? 빗속에서 들리는 데이지의 목소리는 상대의 기분을 들뜨게 하는 데가 있었다. 대답하기 전에 잠시 동안은 데이지의 갸냘픈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데이지의 얼굴에는 한 가닥의 젖은 머리카락이 푸른 물감처럼 붙어 있었고 차에서 내릴 때 잡은 그녀의 손에는 물방울이 반짝이고 있었다. 혹시 날 사랑하게 되었나요? 데이지는 귓속말로 소곤거렸다. 그게 아니라면 왜 혼자 오라고 한 거예요? 그건 레크랜드 성의 비밀이지. 운전기사도 멀리 가서 1시간쯤 있다 오라고 해. 퍼디 1시간 뒤에 돌아와요. 데이지는 운전기사에게 말하고 다시 정색을 하며 소곤거렸다. 저 사람이 퍼디예요. 휘발유 때문에 코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지? 그건 아니에요. 데이지는 순진하게 말했다. 그런데 왜요?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거실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이상하다. 내가 소리를 질렀다. 뭐가요? 현관에서 가볍지만 기품 있는 노크 소리가 들리자 데이지는 고개를 돌렸고 나는 천천히 나가서 문을 열었다. 귀신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린 개츠비가 2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서글픈 눈빛으로 나를 보면서 빗속에 서 있었다.
개츠비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서 내 곁을 지나가더니 마치 줄타기 고개사처럼 휙 몸을 돌려 거실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거동은 전혀 웃기지 않았다. 나는 두근두근거리는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점점 거세지는 빗줄기를 막기 위해 현관문을 닫았다.